여야가 당리 당략을 떠나서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서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은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을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5년 새해 한국 경제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과 내수 부진의 장기화, 그리고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죠. 정부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고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2025년 정책 토론 그 첫 시간, 올해 경제 상황을 진단 전망해보고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강인수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송수영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다들 걱정입니다. 정말 위기가 닥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 전반에 대한 짧은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송 교수님부터. 올해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이 예정돼 있고 트럼프 취임에 따라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어떤 보호주의 강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지난 11월에 이미 국제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적으로 1.8%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내렸죠. 12월 초에 지금 뭐 탄핵, 계엄 이런 사태가 발발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또 다시 좀 더 하향 조정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도 1.8%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춰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보다도 더 낮춰봤다는 게 또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송수영 교수님. 네,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것이 기회가 돼서 훨씬 탄탄한 대로로 경제 성장을 하고 나라 경제도 안정되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짧게 끝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초반부에 삼중고라고 표현하신 게 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 또 하나는 트럼프 집권.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이 투자은행들이 예측한 대로 한국은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노령화가 진행되고 그렇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양 교수님도. 우리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외적인 문제나 이런 12.3 사태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도 우리 잠재 성장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계속 수년 동안 내려오고 있었고 지금 뭐 출산율 말씀하셨지만은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규제 문제나 뭐 우리의 어떤 효율성 부진 이런 문제, 장기적인 문제들, 그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문제들도 다 이렇게 지속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가 정상적인 그 해라고 했어도 그렇게 경제가 좋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에다가 또 대외 문제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또 12.3 사태가 그렇죠. 추가됐으니까 물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서부터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벅찬 그런 어젠다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이동진 교수님. 예, 그 정부가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보면은 수출은 작년보다 좀 안 좋아지겠지만 소비와 투자, 요 내수 쪽은 서서히 개선될 거라는 그런 판단의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판단하기엔 이보다는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심리, 기업 실사 지수의 결과도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이제 통계가 편제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서서히 개선될 거라고 바라기에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안 좋은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위기 진단을 좀 해주셨고 조금 이제 분야별로 들어가서 우선 환율이 막 요동치고 있으니까 환율이나 또 주식시장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데 우리만 쭉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금융시장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경기, 즉 내수나 수출 이쪽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환율 뭐 1,500원 뚫어버릴 것 같죠? 지금 양상이? 환율이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기대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추겠다 이런 그렇죠. 식의 발표가 난 게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환율 급등의 이제 초반 원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금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성 이게 맞아요. 이제 터지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 리더십 부재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지금 이행할 때 대행해야 하는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조정이 됐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잘 극복이 되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1,500원대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역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12.3까지 그 환율 변화를 보면은 한 100원 약화됐습니다. 2024년. 예, 2024년이요. 이 원인을 본다면은 뭐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약화된 면도 있고 그 기업 주식 시장이 잘 안 되니까 뭐 투자금이 밖으로 나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금리 역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고. 맞아요. 그래서 12월 전까지의 뭐 환율 약화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또 12.3서부터 작년 말까지 한 80원까지 추가로 더 약화됐다가 지금 한 65원 정도로 약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째로는 그 트럼프 리스크, 두 번째로는 국내 리스크 때문에 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의 환율 변화를 본다면은 하루에 10원 이상 변한 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한 번은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느리게 내리겠다. 그때 크게 약화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총리 탄핵하던 날, 그날 오전에도 또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뭐 10원 내지 20원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 혼란이 계속 된다면은 그러면은 1,500이 넘을 가능성도 지금 일단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대신 또 정치적 불안이 빨리 안정화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1,400 이하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뭐 다음 몇 달 동안은요. 그렇지만은 뭐 1,500까지 걱정하지 않을 필요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막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는 나름에 대해서 달려 있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문제가 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트럼프 취임하는 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은 트럼프 취임을 한 72시간 내에 뭐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겠다. 뭐 행정명령을 해서 서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좀 걱정 많이 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같은 거를 당장에는 사실 하기 어려운데도 뭐 10에서 20% 부과하겠다. 그런 이런 거가 나오면, 나면은 환율이 또 한번 우리가 약세로 뭐 우리나라 통화만 약세가 아니죠. 그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죠. 달러와 강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살짝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환율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이제 그 파월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그 금리를 하강하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12월 3일 이후에는 소위 갑자기 과민 반응을 보이는, 왜냐하면 정치적 불안정성을 아까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이 투자은행에 대한 얘기 말씀도 하셨지만은 투자은행들은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안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돈이 확 묶이게 될까 봐 그거를 제일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면 일단 돈을 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큰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최근의 출렁인 거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닌데, 요거를 어떻게 잘 짧게 끝나는 해프닝으로 막으면 성공적이에요. 그렇죠. 아까 양 교수님께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는 순간에 출렁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뭔가 한덕수 총리가 기대한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불안정한 상황을 연장하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해결이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안정이 될 터이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트럼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히 저는 환율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5% 관세를 때리고 보편적으로 때리게 되면 한국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아무런 그거는 큰 영향은, 저는 환율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이제 환율을 볼 때 이제 그 달러 가치 상승 요인하고 원화 가치 하락 요인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보는데요. 12월 이후에 우리가 원 달러 환율이 5.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러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가 한 2.6%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가 5.2% 상승한 것의 절반 정도는 이제 그 원화 가치 하락, 요거는 이제 계엄 사태의 효과로 봐야 되고, 나머지 절반은 달러 가치 상승,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달러 가치 상승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어떻게 될 거냐를 판단하면은 이제 해외 IB들이 이제 지금 판단하는 거는 일단 달러 가치는 향후 6개월 정도는 이 정도로 갈 것 같다. 근데 그 이후에는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 수준을 보면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올라간 것의 절반 정도는 향후 6개월 동안 유지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절반은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드러나가서 우리나라와 대만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더 받을 거라고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렇다면은 달러 가치보다 조금 더 우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그런 표현 쓰셨는데,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가동되고 탄핵 심판이 착착 진행된다 손 치더라도 이게 과연 정말 인용될지 기각될지가 여전히 미지수인 것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또 가능성이기 때문에, 만약 인용된다고 하면 또 바로 조기 대선이 있지만 대선 결과도 뭐 인용 시에는 대체로 예측되는 바이긴 하나, 그래도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투자기관으로 하여금은 조금 움츠러들게 만드는 효과는 몇 달 계속 가겠죠. 예측대로만 된다면은 그 IB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나 여기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고요. 한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노령화라든지 그 산출 퍼틸리티 레이시가 그 뭐죠, 이제 아기 낳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가 이제 좀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현재 상태에서 트럼프, 저는 오히려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차이나, 타이완, 그다음에 싱가포르하고, 여기서 보면 싱가포르가 최근에 굉장히 수출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물량을 전부 다 내보내기 위해서 싱가포르가 지금 그랬습니다. 확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현상에 우리가 이제 현혹되면 안 되고, 지금 일본도 사실 인덱스가 그 센티먼트, 그러니까 정서
경제 지수나 인덱스가 상당히 안 좋고 차이나도 안 좋고 지금 현재 그렇고 타이완만 조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극복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환율 얘기 좀 나눠봤는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면 이건 아무래도 뭐 우리 경제 전반의 그 상황하고 또 맞물리는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세계 주요국의 증시들이 지난 2024년 상당히 좋았는데 한국만 아주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이제 11월까지만 보더라도 미국이 20%, 중국 13%, 일본 15%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이제 2%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일단 실물 부분이 안 좋았던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투자 요인이 우리가 이제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된 밸류 프로그램을 보면은 가장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원래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이 일본의 걸 따온 건데 일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지배구조 개선 부분이었는데 일본도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아직까지는 신뢰로 받기 어렵다라는 게 돼 있고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돼 있는 상태에서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고 실물 경제마저 위축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투자할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은. 예, 거기를 조금 좀 보완해서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뭐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고 수출이 좀 회복됐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딱 보면은 수출 회복된 산업들은 좀 극한적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반도체, 자동차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이번에 만약 트럼프 위험이 이제 실현된다면은 둘 다 큰 타격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지금 뭐 지금 잘 되는 그런 그 방향이 계속 된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산업들은 수익률이 지금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투자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나라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 지배 구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장기 투자는 별로 안 해요. 이건 국내인이든지 외국인들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빨리 돈이 들어왔다가 또 빨리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한번 나가면은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수익률이 더 개선되지도 않을 것 같고 환율에 대한 그 이익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나가면은 돌아올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말씀하셨지만은 또 그 기업 지배 구조를 다시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영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는 여기서 나온 프로그램들 그 요소들을 보면은 지금 프로 투자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식시장이 개선될 이유가 없죠. 네. 그럼 양 교수님 전망에 의하면 금년에도 별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좀 환율 얘기도 좀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식시장 흐름인데, 그렇죠.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전에는 환율도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강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상당히 부진한 이유는 지금 쭉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미래 이익 창출 능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지금 밸류업에서 지적한 배당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인데 물론 뭐 요 4분기에 수출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단적으로 그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뭐 9만 원 가까이 가다가 지금 5만 원대,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만 원 초반으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뭔가 이제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도적인 뭐 기술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의 지금 30%가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부분 다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뭐 폐기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뭐 그게 AI가 됐건 바이오가 됐건
뭐 방사는 좀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이제 좀 선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캐시카우로 생각하던 이런 산업들, 이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해운도, 항공도 그렇고 지금 환율 그 쓰나미에 밀려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지금 그 고초를 좀 겪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잘 나가는 대표 기업들도 지금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도 보면은 미국에다 투자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보를 이유로 경제 안보를 이유로 이제 그런 거를 뭐 강제는 못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 여지가 없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할 것까지 하면은 4대 그룹에서 미국에다가만 투자하기로 한 게 우리 돈으로 104조 원입니다. 지금. 그렇죠. 104조 원인데 그게 다 현찰로 지금 뭐 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기체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지금 이 환율 이펙트 때문에 사실은 수출이 환율이 평가절하되면은 가격 경쟁이 생겨서 수출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늘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해외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용, 금융 비용을 포함해서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서 그럼 너네 돈 버냐 했을 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수출을 잘한다는 기업들도. 네. 그러니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거에 조금 이제 한 가지 미국 쪽만 보셨는데 사실 중국이 저희가 순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던 거였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반도체라든지 한국의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가 지금 거기서 스스로 많이 개발해가지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경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한국이 경제가 샌드위치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미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 올라가고 들어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문제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중국이 계속 쫓아오고 그 다음에 중국이 현재 서비스 산업은 그래도 그 생산자 지수가 좀 올라갔지만은 제조업 지수나 이런 데서는 지금 확 가라앉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중국 경제가 가라앉는 것 자체가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한국 경제 주식 시장에서는 아까 밸류업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유동성을 중요시하지 우리가 IMF 위기 때처럼 만기 머추러티를 이렇게 확 줄이거나 하는 정도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팔고 나오기 좋으니까 그걸 하는데 채권 시장이라든지 소위 FDI라고 해서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미국이나 선진국이 한국에다 그렇게 하는 것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은 미국에다가 LG나 이런 데 공장을 세운 게 한국이 거꾸로 미국에다가 FDI를 한 셈이 돼버렸어요. 직접 투자를 그러니까 그렇죠. 공장 세우고 일자리 만들고 그거는 굉장히 장기 투자고 그거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생기면은 확 묶여버립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밸류업 문제에 있어서 지배구조 이거는 사실 계속 뭐 지배구조도 뭐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경쟁력이 없을 거로 보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되게 겹치거든요. 네. 우리 주정 산업이 걔네 주정 산업인데 우리보다 후발주자로서 엄청나게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과잉 공급된 물건을 이제 팔아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격 경쟁력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등 해가지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 반도체도 지금 걔네 반도체 굴기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이 쫓아왔거든요. 따라왔죠. 레거시 분야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이 의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이때면은 살아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상당 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그러고요. 단적으로 하루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자금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 자금보다도 아주 대폭 줄어들어 있는 상황.
이건 어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는 해외를 이번에 12월 이후에 계엄 사태 이후에 실제로 주식 자금이 빠져나간 돈은 한 2조 내외, 채권 2조 내외지만 제일 많이 빠져나간 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작년 내내 이제 해외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계속 돈은 빠져나간 데다가 국내 투자도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매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하게 좀 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제 국내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공교롭게도요. 요즘 가끔 뭐 16년하고 이제 24년 데자뷰라고 하면서 그때도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데자뷰가 뭐냐면 반도체 경기예요. 17년에 반도체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고, 그게 이제 16년부터 시작해 올해도 반도체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때는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더 많이 수출을 했어요. 더 벌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가다가 꺾였어요. 하반기부터 바로 꺾였습니다. 똑같이 글로벌 경기도 똑같이 엄청 좋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수혜를 못한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시가 된 거죠. 아, 이거 이번에는 이 반도체 경기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많은 걸 못 먹겠구나. 그럼 이제 해외가 나가는 거고 국내가 나가는 거는 구조적 요인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의 주시장 구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자본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 이거 자체를 어떤 그 경제의 어떤 미래 예측치로 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상장을 하는 기업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그 상장을 안 하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소위 투자은행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상장을 늦춰버려요. 벤처나 이런 거를 오히려 사가지고 더 가치를 키운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캐피탈 자본시장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도 상장을 할 경우에는 그 높아진 가격으로 주식을 파니까는 그 자금이 직접 기업 투자에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니 한국이 불안하니까 돈이 안정적인 곳으로 일시적으로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본들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인해서 구조적이고 지속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 뭐 진단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 기업들은 수출 잘해야 되고 내수 경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금년도 내수와 수출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봅시다. 아까 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수출은 뭐 좀 어쩔지 몰라도 특히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내수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도 좀 부정적이셨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계속 한 2, 3년째 반복되었던 게 있는데요. 매번 전망을 할 때마다 한 6개월 지나면은 내수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이제 안 좋았던 상황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수가 좋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 12월에 아까 심리지수, 기업 심리지수하고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게 투자와 소비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불확실하다는 말은 앞이 뿌이져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큰 돈이 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횟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 안 되고요. 소비도 이제 내구재 같은 큰 돈이 드는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제 불확실성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 영향이 지금은 상당히 이번 분기랑 다음 분기에 될 거고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럴 정도로 충격이 있는데 대응을 하느냐? 이번에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나온 게 뭐냐? 추경 같은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쓸 돈을 상반기에 끌어다 쓰겠다. 그럼 매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거의 기전은 뭐냐면은 하반기엔 좋아질 거니까 상반기에만 안 좋아질 거니까 상반기에 쓰면은 하반기엔 안 써도 알아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여전히 계속 악순환은 반복돼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저도 좀 보완하고 싶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수출이 좋아질 거니까 하반기에 경제 그 내수도 회복될 거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렇지만은 작년에 보여준 것은 수출은 회복됐지만은 내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아까 좀 얘기했지만은 수출이 잘 된 산업들이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뭐 노동의 비율이나 뭐 그 관련된 회사들 뭐 숫자 같은 걸 본다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재작년에 반도체 시장이 하도 나빴기 때문에 반도체 그 회사들이 또 반도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금년 좀 좋았다고 해도 돈을 그 마음대로 쓰기는 좀 부담이었을 겁니다. 자동차는 그래도 조금 낫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수출을 통한 어떤 낙수 효과, 수출이 내수의 엔진까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염려되는 것은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가 2008년서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서부터 금리를 내려가지고선 투자를 활성시켜가지고 저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을 잡았지만은. 그렇게 금리를 내렸는데도 투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투자가 주로 올라간 데는 IT 산업들입니다. 어차피 투자를 빨리 해야 되는 곳들. 그런데 그 왜 회사들이 투자를 안 했느냐? 뭐 미국도 비슷했지만 그 이유를 본다면은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수출의 낙수 효과를 보고선 그 내수가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은 좀 이제 좀 버려야 될 생각이 버려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 그 내수를 어떻게 타겟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요 수출 기업들이 이제는 공장도 해외에 짓기 때문에 고용도 그 국내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중국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옛날에는 저 중간재를 상당히 많이 중국에 팔았는데 중국의 기술이 나아지고 우리나라 뭐 기술이 조금 더 더디니까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효과가 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수출 낙수 효과가 좀 줄어들었다.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여전히 지금 대외 의존도라고 그러죠. 교역 대비 GDP 비중을 하면 되게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고 수출이 어떤 그 우리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제가 뭐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너무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거가 지난 한 20여 년 가까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10개 산업 쫙 리스트업하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산업의 어떤 그 성장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의 구조 전환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국 교역이 여전히 우리가 18% 정도 미국하고 지금 1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26%까지 갔다가 지금 18% 떨어졌지만은 뭐 18%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교역을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중간재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산업 구조 비교해 보면 확 달라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종재 쪽에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서는 그쪽에서의 어떤 그 시장 확대를 하는 거가 미중 마찰 그 있는 와중에서도 안전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어차피 기존의 분야로는 중국하고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발상의 전환 내지는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데 수출은 저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사우스 얘기 많이 하고 뭐 아세안 뭐 유럽 등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해야 된다. 다변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여전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거. 과거에도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 패턴을 보시면은요.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위기가 몇 번 있었을 때 보시면은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조업은 V자로 회복이 돼요. 수출도 V자로 회복이 됩니다. 서비스업은 L자나 나이키로 회복이 안 돼요. 소비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2년 때는 60%였어요. 지금 몇 프로까지 됐는지 아세요? 47%까지 떨어졌습니다. 낙수 효과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소비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24, 5년 동안에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떨어진 상황이에요. 요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찬가지고 이거는 악순환이에요. 우리한테. 한 번쯤은 반성을 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게 서로 조금씩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그 해결책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개선 방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은 왜 지금 국내 내수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기재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었느냐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겠다. 맨 처음 나온 것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하는 것이 맨 처음 목표로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추경을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 교과서에서도 나온 얘기가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거는 경기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합니다. 소위 그 펌프 효과라고 하든가요, 아니면 멀티플라이어 효과가 있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작년, 재작년이라든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왜 이게 안 됐냐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금도 깎아주고 정부의 지출도 확 줄여버렸어요. 예. 그랬을 때는 사실 이것이 똑같은 효과가 중립적인 효과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깎아줬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적어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쓸 때 나오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하고 지금 요번에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이제 좋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그 우리 이동준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국 경제는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즉 뭔가 잘 나가는 대기업, 우리가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죠. 다국적 기업. 이런 데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특히 중국에다가 중간재 많이 수출하든지 뭐 하는 식으로 하던 것들이 지금 많이 중국에 쫓아와서 약화돼 가지고 요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서 접근하면은 우리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송 교수님하고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금년, 작년 그 예산을 본다면은 굉장히 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출은 사상 최대고요. 명목으로 따지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로 따지던 다 사상 최대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실질로 따지면은 아마 사상 두 번째였을 겁니다. 코로나 한 번만 빼놓고서는. 그런데 그렇게 정부 지출이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본다면은 우리가 그 돈을 덜 쓴다기보다는 돈을 좀 잘못 쓰지 않나. 그게 더 염려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못 하는데 원래 명목 경상 지출은 항상 역대 최대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경상 지출은 계속 느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의 기여도를 봐야 되는데요. 2023년, 24년 GDP에서 정부의 기여도가 굉장히 주는 거는 맞습니다. 아까 송소연 교수님께서 이제 그 세금을 깎는 거랑 지출을 하는 거랑 지출하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논쟁이 있지만 논쟁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세금은 효과가 없어요. 그때도. 네. 근데 정부가 돈을 쓰는 것, 정부 소비, 정부 투자, 이전 지출 이 세 가지는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 지출의 규모와 적절성 부분은 우리 맨 마지막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할 것인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우리 금융시장 또 내수 수출 짚어봤고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집권 이달에 그 새로 취임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환율에는 이미 트럼프 부분은 반영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글쎄요. 근데 정말 취임하고 나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환율뿐 아니라 우리 뭐 수출, 내수 모든 분야에 또 한 번 충격파를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집권한 거는 이제 해외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가 대선 국면에서 공언한 바대로
그거를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제 해놓은 거고 반영이 된 거고요. 트럼프가 실제로 그 예측대로 자기가 공언한 대로 25% 보편 관세를 전부 다 때리겠다 하는 거를 실행을 하면은 그거는 뭔가 아니 미국은 혼자 도야청청으로 계속 아까 달러 인덱스 이제 얘기하셨지만 세게 지겠지만 다른 나라들한테 똑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는 피해가 적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그렇지 않게 됐을 때 그거는 완전히 이제 예측을 예측을 벗어난 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관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관세 안 올릴래 하는 식으로 트럼프가 변덕을 부린다든지 이러면은 커다란 변화가 생기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바에는 현재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미 반영이 됐다는 뜻이고. 네. 근데 지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하고 그래야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방위비 10배 올려라 이런 건 이미 언급을 했었고 실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우리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500억 불이 넘는 사상 최대치로 지금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트럼프가 항상 문제 삼는 게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타겟팅 당연히 되는 국가고 그런 맥락에서는 한미 FTA를 이미 트럼프 일기 때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한테 유리한 아주 극단적인 조항을 넣어서 USMCA하고 비슷한 정도의 이런 조항을 넣어서 개정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IRA 물론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보조금 받기로 한 거 다행스럽게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주기로 한 거를 확정은 해놨어요. 확정은 해놨으나 또 변덕 부릴 수도 있죠. 아니 기존에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급된 거는 그거는 못 뺏어오는데 추후 이제 지급 예정돼 있는 거는 축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걔네 또 이제 레드 수입이라고 해서 걔네가 공화당이 다 장악을 했거든요. 상하원을.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것도 당장에는 안 될지 몰라도 연내로는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과학법 혹은 뭐 지원법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보조금 주는 문제인데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한테 좀 크리티컬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하기 나름 우리한테 또 긍정적으로 어차피 반도체가 미국의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서바이브가 안 되거든요. 뭐 우리가 뭐 설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최대 시장도 미국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아까 8년 전 되자부 얘기하시는데 그때도 탄핵이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죽은 권력은 상대를 안 한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탄핵이 인용되건 안 되건 걸 떠나서 최소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은 대화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창구가. 만날 사람이 없죠. 만나주지를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패키지 딜을 하건 뭐라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누가 지금 뭐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되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좀 보완하고 싶은데 지금 TSMC에서 미국 공장을 좀 시작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대만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 30% 더 비쌀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계속 영업을 계속 하려면은 생산을 계속 하려면은 보조금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계속 보조금을 줄 거냐? 지금까지 얘기한 말로 본다면은 뭐 트럼프는 말을 바꾸는 사람이니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한 말을 계속 본다면 자기는 보조금 안 주고 관세로 때리겠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그 반도체에도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겠다는 거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미국에 더 해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충분히 고려를 못하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리스크가 지금 많이 표현되기 시작했지만은 트럼프가 관세뿐만이 아니라 뭐 세금 제도나 뭐 이민 제도 같은 그런 제도를 선거 운동 때 했던 말을 다 그대로 따라한다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꽤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 반도체 쪽에 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1년 전에 그 고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그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를 본다면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트럼프는 모든 정책 발표 내용이 인플레를 자극하는 정책을 쓰면서도 계속 금리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정책 기조를 이제 크게 경제와 관련되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게 규제 완화하고 한 가지가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IRA하고 칩스는 법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기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IRA하고 결림해서 걸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풀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배터리 산업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IRA 법을 안 바꾸더라도 우리가 규제 완화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지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려가 되고 있고 관세는 물론 이제 다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는 아직도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도 관세법은 1930년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IEPA라고 국제 그 비상경제 수권법 이런 거를 통해서 관세를 실시간으로 이거는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걸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피해를 좀 많이 보는 나라에 속할 것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른 나라들 대응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죠. 그게 못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런데 우리가 여야정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태스크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여야정 협의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도 미국이 그걸 잘 인정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쪽으로는 지금 왜 요번에 바이든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중국에 HBM 파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걸었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빠졌어요.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관세를 협정할 때 중요한 게 이거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면제 협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2월, 3월 되면은 늦어버리죠. 어떻게 하든 지금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협정에. 근데 지금 못하고 있죠, 아직.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이제 트럼프 집권의 리스크까지 짚어봤는데 잠깐 언급된 것처럼 공언했던 바에서 주춤주춤 좀 밀려나가지고 오히려 걱정한 것보다 괜찮네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대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책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한국 경제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4,700여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2월 4일 정보량이 많았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4일 새벽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1,444원까지 치솟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4일 하루 4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는 등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었다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 경제 연관어를 살펴보면 한국은행, 원화, 트럼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2025년 잠재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는데요. 탄핵 정국 여파로 1% 중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편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2월 26일 1,46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이었는데요. 이에 경제소장들은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도 한국 경제에는 변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했던 대로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부정감성어 우려와 불안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 동력이 둔화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커지는 정치적 혼란이 경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 경제가 건재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경제 전망 또 진단해봤는데 아무튼 걱정. 뭐 거의 삼각파도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 대체로 그런 진단의 말씀이고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서 제1번 정치적 안정성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네 분 다 이구동성을 지적하셨으니까 그다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대책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 또 항상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니까 한국은행은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밖에 또 뭐가 있을지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 잠깐 재정 투자 계속 늘어왔다라는 인식과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 어떻게 조금 더 얘기 나눠보죠. 예,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거고 조금 모순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작은 규모의 추경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지금 경제에 쇼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지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분들, 저소득층 그리고 소상공인들 위주로 좀 빨리 쓸 수 있게 아까 얘기했지만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1월, 늦어도 2월 내에 쓸 수 있는 돈을 공급해 줘 가지고선 좀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좀 쇼크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저는 그 양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그 단순히 추경으로 돈을 헬리콥터만이 주게 되면은 사실 그분들 돈 안 씁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재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는 돈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빚을 갚거나 이런 데 쓰지 소비를 늘리는데 안 씁니다. 그러면 이 소비를 느리게 만들면서 동시에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이 꾸준하게 올 거라는 확신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혹시나 내가 빚을 지더라도 이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어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확신을 가졌을 때는 소위 소비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반면교사가 아니고 좋은 예로 아베노믹스에서 얘기한 세 가지 화살을 통해서 하마다 고이치 교수가 얘기한 것이 이것이 사실 정말 꾸준하게 끝까지 금리를 조정하면서 일드 커브라는 거, 뭐 수익률 커브라는 걸 조정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일본 소비자들의 확신을 줄 때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생기게 되니까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거 추경을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 돈을 써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한번 해보고. 추경은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그 추경을 이제 이번 정부에서 안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만성적으로 했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추경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접근인 것 같고요. 물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좀 정부가 풀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이제 정책 의도하고 달리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구축 효과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돈을 쓰니까 내 돈 안 쓰고 정부 돈 쓰는데 네트로는 별로 소비가 안 늘어나는 거지, 사실은. 그런 효과가 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코로나 때 소비에서도
나타났고 우리가 뭐 다 전 국민 지원금 몇십만 원씩 받았었잖아요. 그때도 논란이 좀 많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물론 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는 보는데 추경만 한다고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어렵지만은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소비를 하려면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소득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대하는 일자리.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끔 뭔가를 하여튼 위기 상황이지만은 방향을 그렇게 갖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소위 이제 대증적인 요법이라고 그러죠. 땜빵식으로 뭔가 있을 때 고기만 여기 메꾸면은 다른 데 또 터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난 7, 8년 동안에 숱하게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은 추경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인정은 하지만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집행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추경은 땜빵보다는 저는 마중물에 훨씬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중물을 하려면은 마른 우물에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넣어서 펌프질한다고 해서 그 우물이 살아나지 않아요.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규모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구축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재정승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조를 썼을 때 GDP가 얼마나 오르냐. 재정승수가 2를 넘어가면은 정부가 1조를 썼는데 GDP는 그 이상으로 오르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연구에서 이제 흔히 이제 스타일라이즈 팩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형화된 사실. 확실한 건 뭐냐?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 승수는 1을 넘는다. 4까지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최근 연구들에서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는 정부 투자가 효과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정부 소비, 그다음에 이제 감세하고 이전 지출은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전 지출까지 셋 다 아주 좋다. 세금은 효과가 없지만, 그래서 아까 송소연 교수님께서는 그냥 주는 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그것마저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분 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규모네요. 그래서 뭐 여야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해서 좀 확정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 강 교수님 지적하신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기본이 되는 것은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고 이제 금리인데 아까 금리 좀 계속 낮춰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 금리 낮추는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낮출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난 몇 년간의 일본의 그 경제 정책과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이 어떤 정책까지 하게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수익률 커브, 그러니까 그 일드 커브라는 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거냐면 양적 완화에다가 질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국채라든지 이걸 매입을 해주는 거고요. 질적 완화는 일본의 일반 기업들의 채권 같은 것도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채가 일본이 전 세계에서 GDP 대비해서 정부의 부채가 250%로 최고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물가 상승이 겨우 1%, 2% 남으면서 작년 23년도에는 심지어 1.9% GDP 성장률도 해서 한국보다도 높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일본 같은 훨씬 더 경제 수준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가 그렇게 30년 동안을 경제 성장률을 그냥 거의 0%에 가깝게 있다가 1.9%를 기록한 거는 결국 일본의 국민들한테 그 믿음을 줬고 그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서는 이 믿음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갖고 있고 또 특히 그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은 소비를 그래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꾸준하게 지속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자 부담을 훨씬 적게 하고 정부가 부채를 떠안아야 합니다. 가계 부채를 아까 안 교수님도 하고 몇 분 얘기하셨지만은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일본이 했으니까 그걸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본에 좀 특이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대외의 빚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빚은 대부분 엔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해외하고 차이가 났어도 그래도 국제 그 자본 이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했지만 또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좀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그 통계를 확실히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많은 빛이 달러로 표시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렵지 않을까 좀 염려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 연준에서 한국이 유로 표시, 달러 표시 CDS를 한번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리가 사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걸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때 그 이유가 왜 그랬냐를 설명한 적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자체의 그 위험 지수나 이런 거는 지금 최근에 요 조금 흔들렸지 그 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달러 표시가 됐던 뭐 유로 표시가 됐던 그 이자율을 뭐 이자 비용을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 이게 또 상당히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이 금리를 지금 한은에서 일단 낮출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낮췄을 때 위험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낮추게 되면 환율 불안이 더 커지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또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미국하고 여전히 갭이 있기 때문에 역전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될지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자본 유출 가능성도 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자칫 잘못 건드리면은 지금 가계담보 주담대로 해가지고서는 대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부동산 시장을 잘못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은에서도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금리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죠.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주저주저 했는데 지금 판단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지금 이 모멘텀을 놓치면은 경기를 못 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지금. 근데 그거는 25년 6월 달 정도에 스트레스드 DSR을 지금 현재 작년에 조금 연기했던 거를 이제 적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타겟이 되는 게 주담대하고 신용대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뭐 탄핵 정국 이후에 급격하게 또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해 보이니까 일단은 좀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지금 정책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아까 뭐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도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진 교수도. 예,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 그다음에 경기 다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이번 그 지난달 말에 그 발표된 걸 보면은 경기로 올인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재정과 지금 금리를 볼 때는 금리는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부채, 그러니까 그 대출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출 규모가 지금 너무 많다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실제로 내수가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금리의 효과는 좀 더 제약적이고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금리를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정책은 지금으로서는 쓰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견해 차이들이 좀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 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는 것에 이제 효과가 별로 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소비자들에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카바요 이펙트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그 케이스가 1983년도에 한국 케이스로 그 지금 윈베건이라는 그 네덜란드 교수가 쓴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이 그때보다 더 좋아지지 않느냐, 물론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높은 금리라는 것 현재로서는 한국의 경제 내수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지금 금리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계부채라는 것이 결국 이게 뭔가 하면 가계부채를 왜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커졌느냐?
정부 부채가 적어서 그래요. 정부 부채가 50%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물론 지금 그래서 뭐 이미 저질러진 거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계 부채를 현재 그 부담을 있는 거를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하고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요거를 다른 걸로 해결하기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좀 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이걸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 자,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만 좀 신중하자는 의견과 과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발언, 지금 우리가 확장 재정 필요성과 금리 인하 필요성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또 어떤 정부가 해야 할 대응들이 있는지, 뭐 정부가 아니라 기업도 좋고요. 꼭 지적하시고 싶은 거 한 30초 정도씩 짧게 이동진 교수부터 한마디씩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밸류업을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이겠습니다. 양준석 교수. 지금 초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다 동의했듯이 정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경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로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별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응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외교 측만 얘기했는데 우리도 구체적인 어떤 그 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보복 조치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만약 우리한테 관세를 올리면은 우리도 관세 올리겠다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가들하고 파트너로 해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이해하는 것은 째찍하고 당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동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너무 모질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을 또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식 정부가 지금 없으니까 미국 그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선 이거는 미국 국민들한테 문제가 된다는 그런 논리를 써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구조조정하고 뭐 개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해야 되는데 계속 밀수록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고 잠재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겁니다. 걱정입니다. 송 교수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동의한 대로 추경과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을 확 과감하게 늘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 내수 경기를 진작을 목표로 한다면 내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금리도 낮춰서 그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부채를 더 많이 떠안을 능력도 있고 떠안을 거라는 확신을 주면은 내수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 저는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동화가 진행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산업 공동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국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어렵겠지만은 좀 뭐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서 그쪽으로 좀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공세적인 통상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주체가 지금 애매하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온 것도 있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글로벌 세계 자체가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해서는 좀 어렵거든요. 트럼프가 거래를 중요시했다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도 맞대응할 건 해야죠. 맞대응이라는 게 무대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충분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거죠. 납득이 될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좀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추경도 그렇고요. 지금 트럼프 집권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 또 미국과의 협상도 그렇고요. 당장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 수사, 체포, 또 탄핵 복잡합니다만 여야정은 꼭 이 과제들
하루라도 빨리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